사필귀정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은 거짓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상향을 쫓는 것이겠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 그런 이상향이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것만큼 마음이 되돌아오는 듯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를 즐겁게 열어갈 수 있도록 봄 햇살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파란 봄 하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정령.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웁니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에겐 오직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웁니다.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웁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같은 5월인데요. 마냥 즐겁고 기분 좋은 날은 아닙니다. 부침이 많은 봄날인데요. 생각은 늘 앞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자꾸만 뒷걸음질 칩니다. 하루 시 한 편씩 써보기로 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한 편의 시 속에 담긴 나만의
애환을 가슴 시리도록 즐기고 있는 날을 보게 되겠지요. 슬픈 언약식을 치른 연인들처럼 멍한 시선으로 하루를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누군가의 시집을 펼치고 그 속에 담긴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 친구 시인 조덕영 시인의 시를 읽으며 마음을 달래볼까 합니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시에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시는 향기 나는 시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향기 나는 시, 조덕영. 사람들은 시가 향기롭다 하나 요즘 젊은 시를 읽으면 식품회사 패널 출신인 나도 잘 구분 못하는 패널 테스트도 거치지 못한 약간의 하이타이 냄새가 난다. 그 하이타이 냄새는 21세기 디지털 향수와 섞여 무참히 향수를 사살한다. 여기서 나는 하찮은 날파리처럼 썩어 시가 되어야지, 똥물처럼 썩은 걸음이나 되어야지, 하이타이 냄새로 옷 빨아 무엇이 썩겠는가? 구수한 걸음통을 만들어 내겠는가? 누린내 나는 우리네 정이 되겠는가? 나는 그저 작은 생태 미랄로 썩어 똥물처럼 뒷곁에 버려진 시를 써야지. 싱거운 숭늉이나 되어야지. 요즘 시 쓰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 속에 담긴 그런 다양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시대의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꿈이라는 시 한번 볼까요? 꿈, 조덕영. 나는 꿈에서도 꿈을 꾼다. 낙타등처럼 구부러져 무릎이 아파오며 손을 펴서 소유하지 못해도 아쉬워하며 잃어버린 무엇을 찾아 헤매다 바람같이 사라질 갈등임에도 언젠가 한 번쯤 경험을 했을 작품처럼 다가오던 표현 없는 악몽을 꾼다. 나는 꿈에서도 꿈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것이 꼭 꿈이기를 외친다. 나는 꿈에서도 꿈을 꾼다. 거기에도 작은 솜사탕처럼 사방에 뿌려진 눈부신 만남과 작은 행복이 한 줌 있다. 사랑과 기쁨, 그리움과 소망, 약속 같은 것들이 늘 감싸고 숲속 봄바람 부는 낮은 언덕에서 따뜻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꿈에서도 나는 가끔 외친다. 이것이 꼭 무지개 꿈은 아니기를. 나는 꿈 밖에서도 꿈을 꾼다. 아늑한 그 사랑 늘 그리움을 따라가다 그리움의 꿈에도 하느님 사랑을 남아 로뎀나무 그늘처럼 나를 부르고 나는 다시 그 꿈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함은 거기 평화의 집이 비록 들리지 않는 소리로 있었기에 나는 그 사랑의 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그리움 따라 영원한 꿈을 꾼다. 내 꿈은 늘 그렇게 사랑으로 생명을 품은 꿈 넘어 꿈을 보듬고 돈다. 참 사람은 나이를 먹거나 안 먹거나 꿈을 꾸며 살아야 즐겁고 젊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시는 사람 풍경 9. 소제목으로 결혼 자격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풍경 9. 조덕영. 5살 에스더는 목사님, 나는 아빠 얼굴을 하나도 몰라요 라며 힘없이 말했다. 6살 에스라는 목사님, 이제 아무리 기억해 보려 해도 아빠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 참나 라고 아주 어른스럽게 말한다. 7살 사무엘은 자기 아빠 차 색깔만큼 결코 잊지 않으려 무던 애를 쓴다. 색깔만 비슷하면 저기 우리 아빠 차 간다 라고 늘 확신을 가지고 소리쳤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정하신 짝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했다. 모두들 참 생각이 깊다. 어린 친구들 모두 간절히 아빠를 그리워하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늘 구박받는 자격 없는 아빠이다. 뭐 아빠 처음 경험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사랑 풍경 15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풍경 15.
조덕영. 하늘에서 굳이 이티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지상 최고 하나님 걸작품. 두밀리 이티의 할아버지는 세상 낮은 그곳에 있었다. 아, 도깨비다 라고 놀라지 않고 그나마 다행히 어린 아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이티 할아버지는 타다 남은 손으로 멋쩍게 어린 꼬마와 악수하였다. 사람들은 숯불 삼겹살 구이는 맛있게 잘 먹으면서도 이티 타버린 편견의 손은 희생양처럼 가볍게 내버린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수 기념관 앞에서 예수 닮은 이티 할아버지를 지상에서 마지막 만났다. 사랑과 정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하느님 따라 하느님의 천국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회복하던 곳. 가평 두밀리라는 내 고향은 아니나 늘 아스라한 고향처럼 무엇이 울컥 솟아오른다. 한국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는 예수처럼 바보가 되었고 마른 땅에 자란 줄기같이 고운 모양 없고 풍치 없던 예수 삶이 늘 그대로 쉬었듯 두밀리 이티의 할아버지는 사람 그대로 그렇게 두밀리 자연학교에서 행복한 녹색시가 되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이 땅에서 아이들과 철없는 사랑 노래 부르다가 이슬처럼 티 없이 맑은 두밀천 작은 물소리가 되었다. 이 시는 우리나라 농촌운동 그리고 의료보험운동, 녹색운동, 어린이 대안운동의 선구자이신 가평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 고 최규철 박사님을 기리며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쩐지 시가 좀 다르게 느껴졌다 했어요.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사랑풍경, 보고 싶은 서울역 친구에게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풍경, 보고 싶은 서울역 그 친구에게. 조덕영. 푸르른 그날이 내게는 참 쓸쓸한 서울역 풍경으로 남아있다. 물풀의 나무 같은 한 소년이 쥐똥나무 같은 나를 따랐다. 그는 다짜고짜 나를 형이라 불렀고 나는 그에게 그저 교만하게 나를 편한 친구라 부르라 했다. 고향이 강원도 원주 산골이라 했고 몸이 아파 귀향하는 길이라 했다. 내가 보아도 왜소한 나보다도 약해 보이는 약골 소년이었다. 내가 아니어도 분명 그는 낯선 서울에서 운명처럼 외로울 친구였다. 쇠말뚝 여러 개 박힌 서울 땅에서 그와 나는 그렇게 그때 꺾인 나무들이었다. 그를 격려해준다는 게 그만 치악산 겨울바람은 숨찬 귀일에 엄정 옥녀봉 겉돈이 넘어 내 고향 예성 중원 땅으로 유유히 불어오는 튼튼한 바람이라 칭찬해 주었다. 문학적 치기에 빠져있던 내가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참 엉뚱한 실수였다. 남산골 쪽방 냄새는 내 호주머니 찌든 돈 냄새보다도 진했다. 그래서 사람 그리운 우리는 서로 소중한 친구가 되자고 했다. 노숙인도 아니었던 우리는 쪽방에서 얽혀 그렇게 함께 방울뱅처럼 진하게 잠들었다. 방값을 치른 건 물론 가난한 내 호주머니였다. 그날 밤 나는 부끄럽게도 서울을 떠나는 그 소년의 새벽이 되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 가끔 나는 그 친구가 보고 싶다. 아침밥이나 넉넉히 먹여보낼 걸. 다시 만나자고 처음부터 씩씩하게 약속해 놓고 미안하게 그만 이름도 잊어버린 안타까운 친구.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조덕영 씨는 워낙 참 착하고 심성이 고운 친구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시는 시에게 물을 수 있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에게 물을 수 있다면. 조덕영. 팔뚝의 시에게도 미치게 좋을 그대 통 속에 들풀이 있는가? 가야 할 값싼 통 속에 거친 고향이 있는가? 그 미련한 구석이 있는가? 아리랑 부를 사랑 역사의 아픔이 있는가? 내 아직도 깨어날 들풀이 있어 시에게 들을 수 있다면 묻고 싶다. 그대 팔뚝 아픈 민들레 시에게. 읽을수록 우리 조덕영 시인의 시는 왠지 저하고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학교에서 수학했던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친구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참 조용조용하고 참 착한 그런 심성의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심수봉입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못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은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덕영 시인의 시를 읽으며 감상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사랑풍경 시리즈를 읽으며 다양한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하나의 풍경에서 느끼는 감성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새벽 거지에게 묻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거지에게 묻다. 조덕영. 새벽 거지, 새벽 달빛 아래 나에게 묻는다. 허공에 대문을 만들고 군대, 야전, 깡통, 반합, 거칠게 새벽빛으로 하룻밤 자고 가자고 나는 그대 굶주린 식탁을 열어 아침을 맞는다.
새벽 전쟁 나면 자유낭만파 거지들이 또 서너 명 올 것이다. 반갑게 대문 안에 허전한 모가지를 내밀고 실력으로 동서남북을 통일할 것이다. 혼자 새벽기도 나간 바로 그날, 가난한 냄새나는 지하 예배당에 예수님처럼 그 새벽 거지가 바벨론 유수처럼 새벽 포로 잡혀 홀로 외로운 나를 위로하러 찾아왔다. 난 진짜 거지에게 묻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참 그 친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는 주변인이라는 시입니다. 주변인 조덕영. 사람이 없어 새벽 곁에 왔다. 기도가 콧줄이 없는 부룩소처럼 비벼댄다. 아무래도 고요는 묵직하다. 고운 시인이 쇠뭉치를 들고 있다. 나는 들 게 없어 그냥 고요에 묻힌다. 사랑은 위로처럼 서 있고 나처럼 신림동은 그래서 넉넉하다. 이어서 읽어드리시는 고독이라는 시입니다. 고독, 조덕영. 플라타너스의 잎으로 질긴 몸싸움을 한다. 고목나무 아래는 늘 유년의 호주머니 같은 놀이터다. 나보다 외로운 헛간 능구렁이도 가끔 친구 되려 수줍게 웃으며 기웃거린다. 꿀벌도 심심찮게 찾아온다. 자전거 바퀴를 돌린다. 친구보다 자전거 바퀴가 신난다. 호의를 절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쇠말뚝 같은 친구 자전거 바퀴. 마중물도 힘차게 펄펄하다. 펌펌물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신나는 친구다. 다만 외로움이 싫어 결국 고독만 약간 왕따시켰다. 수줍은 골목길 따라 생뚱하게도 국밥집 왕눈 친구가 가끔 내 대신 고독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자, 지금 이제 끝으로 갈수록 시가 좀 깊이가 있고 느낌을 새롭게 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이 묻어나는 시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용디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용디기, 조덕영. 용디기 아저씨 술국 냄새의 역사성은 주조공업협회 우리 집 술 냄새보다도 가끔씩 문안오는 용디기 아저씨 그 술국 냄새는 우리 주조공업협회 사무실을 온통 덮어 우리 어머니 한없이 쓸쓸할 틈도 없이 가끔씩은 내가 어머니 그 잠들어버린 슬픔을 실수로 건드릴 때 디경아 디경아 하면서 막걸리 술국 냄새에 묻혀버린 우리 어머니. 나에게 가끔 두런거리는 가을 냄새로 다가오면 그런 어느 조국 땅덩어리보다도 여전히 호되게 눈뜨며 후려치는 역사의 우리 집 충청도 뒷골목이요. 어느 날은 포장마차 어묵 국물이 펄펄 살아서 100원짜리 꼬깃꼬깃 어머니 속옷 안에서 살아서 작은 양은 냄비 안에 어머니 어묵 국물이 살아서 펄펄 끓는 조선 외간장 국물과 이 세상 모든 어머니 정이 그곳에 함께 펄펄 끓어 내 어디에다가 이 고무신처럼 질긴 우리 어머니 냄새를 이야기 전할까 두리번거리다. 또 한 번 살아 온통 이 세상을 덮어 또 작은 우리 정을 여지없이 건드리는 용디기 아저씨 가을 술국 냄새. 용디기 아저씨가 풍기는 가을 술국 냄새에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네요.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통합병원 입실입니다. 통합병원 입실, 조덕영. 어느새 내가 누워 먼지 낀 체스트를 바라보며 괜시리 진실을 말하였나. 오랫동안 친구를 잊고 내가 누워 무엇을 흔든다. 빚고 올 광주는 친구가 있어 구석구석 나를 목발 삼아 거닐 수도 있구나. 간증책 한자로 싸들고 안수집사 형님 오던 날은 하늘에 내 주먹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하늘 오늘도 병실에는 누군가 입실하고 빛깔고 온 광주 하늘에 서둘러 찾아온 찬란한 겨울이 여전히 차갑게 흔들린다. 자, 다음 시는 포장마차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조덕영. 바람이 몰려온다. 따뜻한 김이 솟아난다.
발소리들은 빨라진다. 깨알처럼 작은 불빛들이 와서 눕는다. 오늘은 모처럼 선불을 내야겠다.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랑. 네, 포장마차는 옛날에도 참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쉼터였죠. 지금은 포장마차가 조금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름을 포장마차라고 하면서 실제로 안에서는 그렇게 포장마차 같지 않은 그런 선술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시 쉬면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명웅이 부릅니다. 인생 찬가.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진 않으리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늘로 남겨지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 이어여워하라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어딜 강아지 활짝 웃는 날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눈이 내려도 좋아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 영원한 순간 찬란하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덕영 시인의 시집 사랑 그 지독한 통속 속에 있는 시들을 읽으며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풍이라 그런지 읽을수록 시맛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고향 생각과 함께 한창이었던 학창시절의 추억들도 슬그머니 되살아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을 이어서 다음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눈사람 관람법 읽어봅니다. 눈사람 관람법. 조덕영. 내가 서 있는 곳에 누군가 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도 누군가 남아있다. 눈이 내리며 진실한 친구처럼 다가오는 그는 누구인가? 그 따뜻한 옹호자의 소리는 누구인가? 눈이 내리는 곳에 누군가 있다. 누군가가 서서 나를 바라본다. 눈사람을 볼 땐 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선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다음에 읽어볼 시는 고향이라는 시 중에서 고향 37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 37. 조덕영. 고향이 그리우면 국밥집으로 가라. 친구의 국밥집으로 가라. 국밥집의 냄새를 맡아라. 냄새의 중심으로 가라. 갈릴리 국밥집으로 가라. 베드로 국밥집으로 가라. 막달라 마리아의 국밥집으로 가라. 유향과 모량 냄새는 사라지고 국밥집이 되어 있는 친구. 친구 중에서 이렇게 국밥집 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자, 이어서 병영 겨울 병실 한번 보겠습니다. 병영 겨울 병실. 조덕영. 눈이 내리는구나. 먼 하늘 일렬 횡대로 늘어서 구령 붙이며 일착으로 오는구나. 병영의 병실에도 눈이 내리는구나. 예수 아줌마 오는 날은 정말 눈이 그립다. 먼 태초의 하늘에서 새벽 사랑처럼 내리는 눈. 군대 생활할 때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아쉬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거기서 또 느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슬픈 감성 또는 기억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감성 같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자, 이어서 가을 홍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홍등. 조덕영. 홍등과 함께 자란 내 유년. 새벽 예성 골목길을 찾아오면 늙은 주모는 여전히 달빛처럼 잠이 없습니다. 주모는 죽은 귀신, 마주보는 선수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떠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며 있습니다. 손대 내리듯 달빛 담은 새벽 헛간 빈터에 물러선 누추한 그림자 따라 새벽 구렁이는 담배 연기의 자락만 피워 올립니다. 새벽에 왔습니다. 늙은 주모는 내게도 휘바람 불고 아름다운 우리 뒷골목 외로운 헛간 능구렁이도 익숙하게 휘파람 따라 봅니다. 어두운 골목길이 생각날 때 멀리 꼬리를 그리며 달려간 율나게 매끄러운 자락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시간의 바람만 소리 없이 슬쩍 휘돌아갑니다. 이 낯선 초력벌에만 있는 홍등가의 문이 닫혀도 늦은 가을바람은 반갑게 불기에 가끔씩 늙은 주모가 그립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눈을 빛내던 외로운 능구렁이처럼 몸을 일렁이던 늙은 주모. 이스라엘 최고 신랑 보아스의 모친 라합을 닮은 여인. 사랑하면 외로움으로 헛간을 뒤지지 말아야 합니다. 헛간 냄새 맡으며 오늘도 그 늙은 주모는 목노에 앉아 휘파람 불고 가을바람이 불면 주당 귀신들은 수줍게 떠나갑니다. 모두가 서둘러 슬그머니 달아난 그 자리, 이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만 세상을 향해 세상 수줍어 서 있습니다. 새벽에 보니 역시 그리운 꿈이었습니다. 다시 꿈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예성 내 고향 뒷골목 사랑 한 줌 부끄럽게 퍼주고 오겠습니다. 충주에 가면 예성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던가요? 예성중학교, 예성초등학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쪽 지역이 우리 조덕영 시인의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성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얽힌 또 그런 학창시절에 재미있던 사연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통학을 했기 때문에 좀 멀리 버스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라 예성은 그냥 거쳐 지나가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이 기억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고향 풍경이라는 시입니다. 고향 풍경, 조덕영. 내 딸이 그림을 그리며 살겠다고 남들 다 가는 대학을 바쁘게 걸어 나왔다.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그림을 그려 억울한 화가 김점선, 억울한 화가 민정기, 그림이 없어 좋은 내 고향 예성. 예성이 고향이 맞네요. 자, 저도 그림을 그리진 못합니다. 근데 그림을 보는 건 좋아해요. 자, 이어서 사랑 풍경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풍경 10. 나오미와 롯. 조덕영. 슬픔이 슬픔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은 고통과 아픔이 함께 묶여 서로의 눈물이 된다. 슬픔이 슬픔에게 말할 때 그것은 가끔 바람이 바람으로 사라지듯 빛과 빛이 공명하여 투명해지듯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된다. 슬픔이 슬픔에게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호흡과 고향과 당신의 산과 바다와 바람이 내게로 다가와 나의 호흡과 고향과 산과 바다와 바람이 될 때 삶의 언덕에서 비로소 슬픔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와 익숙한 사랑이 된다. 참 이게 따뜻한 봄날 친구의 시를 읽으면서 고향 생각도 하고 학창시절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차분하게 참 평안해지면서 즐겁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다시는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게 또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패티김입니다. 이별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산을 넘고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랑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읽어보겠습니다. 녹색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푸른 시라고 번역을 해도 될까요? 하여튼 녹색시라고 하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녹색시 조덕영. 프란체스코 달루이 별친구. 바람동물을 노래하며 하느님과 예수님을 만나다. 천사 친구도 만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나는 겨우 할렐루야 외치며 거지 나사로를 부끄럽게 기다리고 있다. 공학도로서 환경 쪽에 일을 하고 환경 쪽에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라서 참 이렇게 하느님과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마 많은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친구인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볼 시는 어머니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니 이 조덕영. 아랫 동서들을 아들보다 더 좋아하시던 어머니, 스피츠 강아지 제키를 아들보다도 더 보살피시던 어머니, 한 번도 동서들 흉보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우리 어머니, 한 달 보름 담배조리 아르바이트 가서 어린 아들을 사슴 모가지 만든 어머니, 늘 만나지 못하는 동서들을 그리워하다 스스로 그리움이 되어버린 나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그 시절 어머니들은 참 일도 많았고 자식 키우는데 또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참 이렇게 그리워하고 기다려보는 그런 마음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참 큰데요. 그때는 철없이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적이 있고 가끔은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덕영 시인의 시평으로 썼던 글을 읽어드리며 이 시간을 한번 마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시평이랄 것도 없는 아주 소박한 글인데요. 그야말로 순수한 시인으로서 조덕영 시인을 생각하며 솔직한 제 마음을 썼던 글이기에 지금 다시 읽어보니 가슴 따뜻해지면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인 조덕영의 시세계. 여규영. 시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시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시 그 자체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어떤 대상을 소재로 하든 어떤 관념이나 대상을 밑바탕에 깔든 한 편의 시 속에 깔끔하게 여과하고 용해하는 과정을 거쳐 한 편의 시로 표출했다면 금상첨화로 그야말로 더없이 좋은 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덕영 시인의 시는 그 하나하나가 뿌리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철학을 담은 시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독정신에 뿌리내린 기다림의 시심은 잔잔한 향수에 지난 추억을 더듬어 보게 한다. 오늘날의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현대생활에 적응해 가기가 무척 힘이 든다. 신사곤이 의식의 전환이니 하면서 시대 상황의 변화에 언제나 새롭게 대처해야 하는 당위성을 절감하게 된다. 최첨단의 모든 정보통신이 열려있고 온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세태, 그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심신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사회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조덕영 시인의 시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스며있는 시라고 생각한다.
문득문득 펼쳐지는 시인의 고향에 대한 그 추억과 그리움들은 이즈음 나이에 더욱 갈망하게 하는 가슴앓이가 아닐지.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처음에 순수함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는 듯하다. 내가 아는 친구 조덕영 시인은 조용하고 잔잔한 미소가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이 기억난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조용한 친구였다고 기억된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창조신학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시를 쓰고 시를 통하여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볼 때 조덕영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시인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그의 시 전편을 통해 엿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전제를 무리 없이 극복해낼 수 있는 소지가 작품 도처에 숨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 전체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기독 정신의 뿌리를 내린 소중한 언어의 꽃들을 피워 올린다거나 할까? 다시 말하면 그의 시들은 참된 삶의 양식으로 택한 신앙생활을 하나의 튼튼한 골격으로 하고 그 속에 시심이 뿌리를 내린 소중한 언어의 꽃들을 건져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 전편에 흐르고 있는 시적 분위기는 다분히 몽상적이고 구도적이다. 그러기에 그의 시는 나약한 인간의 현재적 아픔과 연민, 그리고 인생에 대한 겸허한 자세, 인간으로서 도달하지 못한 원형에 대한 갈구와 기다림이 작품 속에 관료하고 있다. 조 시인의 시를 읽으며 시인의 내면 세계를 보는 듯해서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감동의 파문이 일어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해 본다. 매헌 여규용 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한국유나이트제약 이사, 전 글본문학회 회장, 한국문학작가연합 회장, 충남문인협회 회원, 대전일보 한바춘추 필집 역인, 이렇게까지 해서 프로필까지 넣어서 해주셨네요. 한 편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을 알고 계시는지요? 시는 은유와 비유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시의 맛이 살아납니다. 가끔은 솔직한 표현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솔직함보다는 은근히 비유하는 것이 더 시적 매력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를 읽는 독자들이 시인의 생각을 추적해 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을 터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읽으며 감상해본 조덕영 시인의 시는 우리들 삶을 가볍게 때로는 단단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한편의 시는 우리를 즐겁게 또는 슬프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늘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 지으라고 합니다. 읽는 독자가 무언가 느끼고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시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함을 함께 드렸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양지은의 붓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